나영래가 바닥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저기 청소 아주머니 좀 봐. 바닥에서 뭐 하는 거야?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계속 집어 올렸습니다. 백춘자가 낮게, 그러나 충분히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바닥 닦고 있네. 세상에.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장복순이 이번엔 카메라를 저를 향해 가져다 댔습니다. 잠깐, 이거 찍어. 이 나이에 무릎 꿇고 서류 줍는 거. 우리 단톡방에 올리자. 뭔가 웃기지 않아?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 동영상 녹화가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흠칫하지 않았습니다. 나영래가 구두 끝으로 바닥에 서류 한 장을 밀어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고개를 못 드냐? 병원에서 청소하는 게 요즘 얼마야? 백춘자가 덧붙였습니다. 불쌍해서 어떡하니? 이 나이에 저러고 살아야 하면 얼마나 힘들어. 가슴 어딘가가 아주 오래된 곳이 찌릿하게 당겼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압니다. 35년 전 22살의 내가 처음으로 느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 웃음거리가 되는 수치심. 그것이 다시 아주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감각이 저를 흔들게 두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 한 장을 집어 정리한 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류 묶음을 카운터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창구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대를 들었습니다. 나영래 일행은 제가 청소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흥미를 잃은 듯 서로 속닥거리며 창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복순의 핸드폰에는 제 뒷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영상이 어떻게 쓰일지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병원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처음 그 냄새를 맡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22살 낡은 실습복을 입고 처음 병원 문을 열었을 때 코끝을 찌르던 그것. 소독약과 린넨 세탁물, 어딘가에서 스며드는 보호자의 눈물 냄새까지.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병원의 냄새를 저는 지금도 좋아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냄새가 제 삶의 뿌리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고무장갑을 낀 채로입니다. 허리 보호대가 살짝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참을 만합니다. 밀대를 끌며 레레 복도를 지나치는 제 모습은 이 병원의 누구에게도 특별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소독약 냄새가 복도에 깔려 있습니다. 들것 바퀴가 지나간 자리에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고 저 멀리 응급실 쪽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리듬처럼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이 모든 소리와 냄새가
저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저는 고무장갑 끝에 묻은 물기를 허벅지에 살짝 닦아내며 밀대를 조금 더 힘주어 밀었습니다. 외래 대기실 쪽에서 점점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오전 11시 40분이었습니다. 성덕의료원 외래 대기실은 하루 중 가장 복잡한 시간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외래 진료가 막바지에 이르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환자들과 처방전을 들고 원무 창구로 향하는 보호자들이 서로 엇갈리는 시각이었습니다. 대기 번호판의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안내 방송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내과 외래 이순자님 3번 창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외과 외래 박태수님 2번 진료실 앞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저는 복도 끝 외래 대기실과 원무 창구가 만나는 모퉁이에서 밀대를 밀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이 구역을 담당하면서 벌써 세 번째 구간을 돌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있어 장갑 끝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기실 좌석은 빈자리가 드물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는 손에 번호표를 꼭 쥐고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엄마가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며 보험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성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계속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밀대질을 멈추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을 훑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대기가 몇 명이야, 지금? 저는 천천히 밀대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의 방향으로 슬쩍 시선을 옮겼습니다. 3명의 여성이 입구를 막다시피 서 있었습니다. 맨 앞의 여성은 비싼 브랜드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짙은 베이지색 코트의 손에는 명품 핸드백, 굽 높은 구두가 병원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너리는 공들여 세팅되어 있었고 화장은 짙었습니다. 나영래님,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외래가 많이 밀려서. 창구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갓 20을 넘긴 듯한 아직 어린 여직원이었습니다. 기다려?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남편이 개원이고 이 병원 이사들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알면 그런 말 못하지. 내가 왜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기다려야 해? 나영래. 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들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2명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비쭉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이 날카로웠고 다른 한 명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촬영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영래님, 규정상 순서대로. 규정? 당신이 그 규정 얘기를 나한테 해? 내가 여기 몇 번을 왔는지 알아? 원무과장 불러봐. 지금 당장 원무과장. 대기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번호표를 기다리던 환자들이 슬금슬금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몇몇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몇몇은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밀대를 다시 들고 아주 천천히 그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창구 앞은 점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나영래는 목소리를 낮추기는커녕 더 높였습니다. 어깨를 고추 세우고 핸드백을 카운터에 탁 내려놓는 동작이 마치
선전포고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라고? 담당 간호사 불러. 지금, 당장. 그 뒤에서 백춘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게, 이 병원 관리가 왜 이 모양이야. 예전엔 부원장이랑 연락이 됐는데 사람이 바뀌었나 봐. 그녀의 말은 마치 창구 직원에게 들으라는 듯 크게 흘러나왔습니다. 세 번째 여성, 장복수는 핸드폰을 가로로 눕혀 대기실 전체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얼굴이, 직원들의 당황한 표정이 아무런 동의 없이 렌즈 안으로 빨려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원무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장복수는 씩 웃으며 카메라를 낮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병원이 공공장소 아니에요? 촬영 금지가 어디 법에 있어요? 직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영래가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서류 봉투가 핸드백 끈에 걸려 스르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동시에 검사 결과지 몇 장이 팔랑이며 흩어졌습니다. 처방전, 보험 청구서, 진료, 접수증이 카운터 앞 바닥 여기저기에 펼쳐졌습니다. 나영래는 인상을 쓰며 내려다봤지만 허리를 굽힐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두 발끝으로 서류 한 장을 밀어낼 뿐이었습니다. 외래 대기실 통로는 환자들이 왕래하는 길이었습니다. 들것이 지나가야 하는 동선이고 노인과 아이들이 오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는 미끄러짐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밀대를 옆에 세워두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얼굴을 숙이고 고무장갑 낀 손으로 한 장씩 서류를 집어 올렸습니다. 장갑 표면에 아직 물기가 남아있어 종이가 살짝 눅눅해질까 봐 조심하면서 번호 순서를 확인하며 흩어진 처방전과 결과지가 섞이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밟으면 안 됩니다. 환자 동선이 막히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제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영래가 바닥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저기 청소 아주머니 좀 봐. 바닥에서 뭐 하는 거야?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계속 집어 올렸습니다. 백춘자가 낮게, 그러나 충분히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바닥 닦고 있네. 세상에.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장복순이 이번엔 카메라를 저를 향해 가져다 댔습니다. 잠깐, 이거 찍어. 이 나이에 무릎 꿇고 서류 줍는 거. 우리 단톡방에 올리자. 뭔가 웃기지 않아?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 동영상 녹화가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흠칫하지 않았습니다. 나영래가 구두 끝으로 바닥에 서류 한 장을 밀어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고개를 못 드냐? 병원에서 청소하는 게 요즘 얼마야? 백춘자가 덧붙였습니다. 불쌍해서 어떡하니? 이 나이에 저러고 살아야 하면 얼마나 힘들어. 가슴 어딘가가 아주 오래된 곳이 찌릿하게 당겼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압니다. 35년 전 22살의 내가 처음으로 느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 웃음거리가 되는 수치심, 그것이 다시 아주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감각이 저를 흔들게 두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 한 장을 집어 정리한 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류 묶음을 카운터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창구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대를 들었습니다. 나영래 일행은 제가 청소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흥미를 잃은 듯 서로 속닥거리며 창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복순의 핸드폰에는 제 뒷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영상이 어떻게 쓰일지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밀대를 밀면서 저는 문득 이 냄새가 그때와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독약, 린넨, 세탁물, 밥, 차, 소리, 들것, 바퀴, 소음. 1990년 그해 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위탁 간호조무사 학교를 가 수료하고 한 종합병원에 실습생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봉제 공장에 다니셨습니다. 학비는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로 모았습니다. 실습복은 선배가 물려준 것이었고 실습 가방 안에는 도시락통 하나가 항상 들어 있었습니다. 쌀밥에 계란말이, 김치였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싸주시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같은 실습반에는 다양한 배경의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나영래는 그때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부잣집 딸은 아니었지만 허영심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부원장 딸과 친하다느니 수간호사 조카와 아는 사이라느니 지금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포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춘자는 말이 빨랐습니다. 입이 귀에 걸린 사람처럼 항상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안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습니다. 장복수는 그때도 카메라를 들고 다녔습니다.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찍히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찍어 인화해 돌려보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같은 실습반이었습니다. 처음 2주는 큰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편이었고 실습에 충실했습니다. 지도, 선생님들의 피드백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탈의실에서 나영래가 제 실습복 라벨을 봤습니다. 어머, 이거 어디 거야? 선배 거 물려받은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물려받은 거구나. 역시라는 단어 뒤에 오는 말들은 생략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략된 말들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출신, 집안, 배경, 가난,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뒤 실습 휴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도시락통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싸주신 계란말이가 아직 따뜻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영래가 백춘자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야, 도시락이 저거야? 진짜로 저걸 먹어?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다른 실습생들이 슬금슬금 이쪽을 봤습니다. 우리 시대에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이 아직 있어. 진짜? 백춘자가 덧붙였습니다. 집에서 싸왔나 봐. 뭔가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싸주셔서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공기 중에 퍼졌고 몇몇이 코를 찡그리는 흉내를 냈습니다. 저는 도시락 뚜껑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게 제 도시락통이 테이블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충돌음이 났습니다. 계란말이가 흩어졌습니다. 밥알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김치, 국물이 번졌습니다. 한순간의 침묵 뒤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도시락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크게 웃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장복순이 필름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거 나중에 현상에서 같이 보자. 웃음이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바닥에 밥알을 손으로 주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시던 어머니의 작은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실습 내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구석에서 빠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실습 마지막 주였습니다. 지도 간호사 앞에서 가래, 흡인, 실기를 시범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범을 시작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속닥였습니다. 저 학교 아시죠? 저기 출신들이 원래 좀. 지도 간호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그 표정에서 이미 제 점수가 결정된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나영래가 실습 전날 지도 간호사에게 귀띔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최옥분이라는 애가 출신 학교도 그렇고 가정 형편도 그렇고 솔직히 간호 일에 맞는 애인지 모르겠다고. 그 귀띔 하나로 제 실습 평가는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나영래가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집안도 변변찮은 애가 병원 일을 한다고. 어울리지 않아. 그 말이 35회가 지난 지금도 제 귀 안에 살아 있습니다. 1990년 가을이었습니다. 실습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면접에서 탈락을 거듭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더 긴 시간을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한강변에 혼자 앉아있던 밤을 기억합니다. 집안도 변변찮은 애가 병원 일을 한다고.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도시락, 셔터 소리, 웃음. 그때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무너지느냐, 이를 악무느냐. 저는 이를 악물기로 했습니다. 야간 알바를 3개씩 뛰며 방통대에 다녔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의료기관 행정사, 병원 경영학 석사. 작은 병원에서 원무보조로 시작해 기획실 직원이 되고 행정팀장이 되고 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병원은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장소입니다. 그 약함 앞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병원에서는 반드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집안도
변변찮은 애가. 그 말이 제 인생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원무 창구 앞은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나영래는 결국 원무가 주임을 불러냈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성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나영래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VIP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병원을 이용했는데 VIP 등록이 안 되어 있어. 그게 말이 돼요? 죄송하지만 저희 VIP 등록은 특정 의료적, 행정적 기준에 따라 조건? 우리 남편이 이 병원 이사들이랑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직접 전화할게요. 알면 당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영래 뒤에서 백춘자가 부추겼습니다. 맞아. 그냥 넘어가지 마. 이런 거 그냥 두면 안 돼. 장복수는 계속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창구 직원의 얼굴이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촬영은 정말 안 됩니다. 직원 개인 정보. 왜요? 나는 여기 민원 올릴 거예요. 촬영 금지가 어디 법에 있어요? 직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영래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사장이랑 통화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사장한테 직접 다 말할게요. 주임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밀대를 세워두고 다시 한번 그 장면 전체를 조용히 눈에 담았습니다. 아직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응급 호출 방송이 울렸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응급실 1번, 코드 블루. 외래 대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밀대를 벽에 붙여 세워두고 외래 복도와 응급실 연결 통로 쪽으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들것이 지나갈 동선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외래 복도 중간에서 응급실로 연결되는 우회 통로, 비상 계단과 엘리베이터의 위치, 들것이 조차하는 지점의 병목 구간.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다면 병원 일을 30년 넘게 하다 보면 이런 구조는 몸에 각인됩니다. 어떤 병원이든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응급, 이송, 동선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대기 중이던 보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고 단호하게. 당황한 척도 하지 않고 망설임도 없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 따랐습니다. 청소 직원이 말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물러섰습니다. 들것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응급팀의 발소리, 장비 끄는 소리, 간호사의 짧은 지시들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들것 바퀴 소리가 복도를 가르며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동선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밀대를 들었습니다. 나영래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함이 무엇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 청소 아주머니 뭐야? 왜 저렇게 나서? 백춘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빠르고 절도 있는 걸음걸이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쉰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흰 가운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가 복도에 나타나자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나치는 직원들이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원장이었습니다. 그가 원무 창구 앞에 소란을 파악하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나영래가 그를 보고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아, 원장님이시죠? 잘됐다. 여기 직원들이 저한테. 원장은 나영래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시선이 미끄러지듯 창문구 앞을 지나 조금 더 멀리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 밀대를 세워두고 서 있는 저를 향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원장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더 천천히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스크를 쓴 얼굴, 청소 유니폼, 허리 보호대, 고무장갑. 그러나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원장은 나영래에게 양해를 구하듯 잠깐 손을 들어 보이고는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장이 저에게서 그 걸음 앞에 멈추었을 때 그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눈이 약간 커졌다가 이내 확신으로 좁아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 전체가, 창구 앞이, 복도가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나영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백춘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장복순의 핸드폰이 든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입을 가렸습니다. 원무과 주임이 눈을 깜짝였습니다. 대기실 환자 몇 분이 두 눈을 크게 뜨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사장,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예, 여기 있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장갑 끝에 남아있던 물기가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허리 보호대의 벨크로를 느리게 풀었습니다. 그것들을 밀대 손잡이에 걸쳐두고 유니폼 상의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신분증이었습니다. 성덕의료원 재단 이사장 최옥분 원장이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현장 점검 오신다고는 들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현장에서 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낮고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나영래의 얼굴에서 조금 전까지의 당당함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백춘자는 장복순과 눈을 마주쳤다가 즉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장복순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나영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저를 알아보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나영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점점 더 크게 입술이 떨렸습니다. 최옥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옥분 씨 맞아요? 백춘자도 이제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장복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해 전에 그 얼굴이었습니다. 22살의 실습생. 도시락이 바닥에 쏟아지던 날 무릎을 꿇었던 그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이사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영래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저는 그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 당장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였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병원 공식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성덕의료원 보안팀은 나영래, 백춘자, 장복순 세 사람의 당일 행동에 대한 공식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대기 순서, 무시 및 강제 VIP, 대우 요구, 창구 직원에 대한 폭언 및 위협성 발언, 허위 권한 주장을 통한 업무 방해, 동의 없는 환자 직원 촬영 및 녹화, 병원 시설 내 소란 행위, 원무과 주임과 창구 직원들이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기실에 환자 몇 분이 자발적으로 목격자 진술에 응해 주셨습니다. 나영래는 복도 끝 면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공식 기록만 남기세요. 면담은 다음 주 행정부원장 배석하에 진행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직원 휴게실로 갔습니다. 휴게실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자판기 한 대, 오래된 소파, 식탁과 의자 몇 개. 한쪽 벽에는 우리 모두의 휴식 공간입니다라는 손으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넣고 믹스커피 한 잔을 받았습니다.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외부 공기가 섞인 냄새가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오래된 기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2살의 저, 실습 마지막 날,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소리에 묻혀서 그때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임 간호조무사였습니다. 병동에서 오래 일해온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제 옆에 서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야, 실습 힘들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처음에 많이 울었어. 근데 있잖아. 오래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래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저를 지금까지 데려왔습니다. 저는 믹스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성덕의료원 지하 1층 강당에는 200여 명의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원무과 직원, 청소 직원, 영양사, 경비원까지 직급과 직종에 관계없이 모두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소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진하지 않고 수수하게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덕의료원 재단 이사장 최옥분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현장 점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우리 병원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첫째, 성덕의료원에서 VIP 특혜는 이제부터 없습니다. 술렁임이 이렇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병의 경중과 순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 혹은 병원과의 연고 관계가 진료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병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저는 이 병원을 인수하면서 이 원칙을 가장 먼저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둘째, 직원에 대한 모욕과 폭언은 법적 조치 대상입니다. 병원 직원은 이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들을 모욕하고 위협하고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법적 조치와 함께 출입 제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으름장이 아니라 이미 법무팀과 확인이 된 절차입니다. 셋째, 권력형 민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청소 유니폼을 입고 이 병원 곳곳을 다녔습니다. 현장에 직원들이 참고 버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합니다. 직원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하면 즉시 보고하세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은 위압감의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쌓이고 쌓이다가 드디어 말해지는 순간에 그 묵직한 조용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박수를 보낸 것은 청소팀 소속의 아주머니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이내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 번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행정부원장 배석하에 면담실에서 나영래, 백춘자, 장복순 세 사람과 마주 앉았습니다. 나영래는 전날과 달리 화장도 옅었고 목소리도 낮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춘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복순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 얼굴을 차례로 보았습니다. 35년 전에 그 얼굴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도시락이 쏟아지던 날 웃음을 터뜨리던 그 얼굴들이, 셔터를 누르던 손이, 집안도 변변찮은 애라는 말을 뱉던 입이, 저는 그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35년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저는 알고 싶지 않았지만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권력의 기대는 방식, 허용을 채우는 방식, 약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방식. 그것이 그들이 배운 삶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합니다. 나영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혜는 없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병원 내부의 공식 문서로 남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에서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즉시 출입 제한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나영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고 저는 그것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보호자 준수 규정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세 분도 해당 교육 수료 후에만 이 병원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영래가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면담실 문이 닫혔습니다.
나영래 일행이 돌아간 뒤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습니다. 장복순이 면담 전에 행정팀에 자진하여 핸드폰을 제출했습니다. 그날 대기실에서 촬영한 영상들이었습니다. 저의 뒷모습이 찍힌 영상, 창구 직원의 얼굴이 찍힌 영상, 대기실 환자들이 찍힌 영상. 행정팀은 해당 영상들을 공식 기록으로 보관했습니다. 조롱의 도구였던 카메라가 가해 행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 사용할 때 그 도구는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날 오후 성덕의료원은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성덕의료원 VIP 특혜 전면 폐지 및 보호자 준수 규정 강화 선언. 모든 환자는 의료적 기준에 따라 동등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재력, 병원 연고 관계는 진료 순서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원에 대한 폭언, 위협, 동의 없는 촬영 행위는 즉각적인 출입 제한 및 법적 조치의 대상입니다. 보호자 준수 규정 교육이 분기별 의무화됩니다. 병원 내 권력형 갑질 신고 창구가 새롭게 운영됩니다. 원장이 서명한 이 문서 위에 이사장 최옥분의 직인이 찍혔습니다. 병원 내부 게시판에는 직원들의 반응이 달렸습니다. 드디어 이런 날이 왔네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오래 버텼습니다. 이제 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래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덕의료원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화분 몇 개, 벤치 2개, 그리고 서울 북쪽을 향해 열린 넓은 하늘. 인수 직후 제가 직접 제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가을이 끝나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서울의 저녁 노을은 늘 뿌옇고 탁하다고들 하지만 그날 저녁의 하늘은 달랐습니다. 북한산 능선 위로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인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그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냄새, 먼지 냄새, 서울의 저녁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35년 전 바닥에 쏟아진 도시락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셔터 소리, 웃음, 집안도 변변찮은 애라는 말. 그리고 오늘 환자 동선을 지키기 위해 다시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2번의 무릎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5년 전의 무릎은 수치였습니다. 오늘의 무릎은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때의 실습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무례로 무너질 만큼 약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는 어떤 사람도 바닥으로 내려앉지 않게 하겠습니다. 직원도, 환자도, 보호자도 모두가 사람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노을이 마지막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냄새가 나는 곳에서 저는 계속 일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약해지는 이 자리에서 가장 강한 원칙으로 바닥을 닦았던 그 손으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